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지난주에 왔다가 오늘 안 온 사람, 지난주에 안 왔다가 오늘 온 사람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랑 오늘 거랑은 전혀 이어지진 않아요. 전혀 이어지진 않고 아예 다른,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는 기업 가치라는 건데, 제가 맨날 강의를 할 때마다 떨리긴 한데 오늘은 더 떨려요. 왜냐면 기업 가치가 사실 감정평가 전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제가 강의 실무 강사를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처음에 딱 걱정됐던 부분이 기업 가치, 수익환원법보다 훨씬. 왜냐면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가치만으로 한 20시간, 30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기업 M&A 같은 걸 지금 당장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엄청 정치한 밸류에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험 수준에서 학습해야 되는 기업 가치는 원래 기업 가치 평가보다는 훨씬 러프해요. 근데 그래도 대충 배우면 기업 가치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FCFF를 배우겠네, 그리고 오늘 WACC를 배우겠네, 라고 하고 오셨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FCFF의 F자는 꺼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FCFF에 대한 얘기와 WCC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 기업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날입니다. 이거를 강의를 잘하고 싶어서 저도 법인에 있었을 때 기업 가치 평가를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내가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우리 7월까지 강의하고 좀 쉬었잖아요. 그때 기업 가치 관련해서 저도 강좌를 수강을 하고 지금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담았고,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우리 문제 2번, 올해 얼마 전에 문제 2번 뭐였죠? 영업권. 근데 사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영업권이 나왔다는 거는 기업 가치가 나왔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가 나와서 그럼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올해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에 영업권 지식재산권 편이 새롭게 발간됐어요, 협회에서. 근데 그렇게 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가봅시다. 일단 항상 시작할 때 제가 이거 하는 거죠. 자, 100 총칙, 200 윤리, 300 의뢰와 수임. 따라오지 말고 먼저 가세요. 절차와 방법, 목적별, 보상이죠. 그쵸? 지금 이 8월, 9월의 강의 주제는 당연히 얘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일단 지난 시간에 이걸 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로 확장시키기 전에 이거를 자세히 봤어요. 그쵸?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했나? 한 번만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100 총칙, 200 윤리, 300 의뢰와 수임, 400 절차와 방법, 500 지겨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채우고, 그 다음 100은 2까지, 200은 5까지, 300은 7까지, 400은 4, 500은 5까지였고, 그리고 100 목적, 개요, 200.1 쉬워야 돼 이거? 개요, 윤리기준의 준수, 기본, 업무, 자동, 가치, 산정, 사용, 모형, 윤리. 그 다음에 수임 제한 이유가 없어야 수임 계약을 하고, 수임 계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업범 확분예,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막 고기를 막 끄덕인 사람들은 열심히 복습한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 사항 확장. 그 다음에 실무 기준에서는 3개를 규정하고 있고, 플러스 처음에 수임 제한 이유 없는 줄 알고 수임 계약 성립했는데 나중에 찾았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감정평가의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쵸? 물론 우리가 아는 절차는 이거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그래서 절차 기준 없고 감칙 8조보다는 실무 기준 기준으로 봐라. 시현계 5, 6, 7 사항까지 있고 이거 열심히 봤고, 그중에서 감정평가의 3원칙 봤을 때 현황 기준 원칙은 실무 기준을 집중해서 보라 했죠. 특히 조건부 300.5랑 같이. 그 다음에 너무 지겹게 했죠.
이것만 한 2달 동안 한 거예요. 400점, 3점, 2, 3, 4 원비수. 그쵸? 그러면서 쫙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상가 기준은 감칙 12조랑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다? 목특신시가 있다라고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되며 막 제목 난사해서 안 되고, 그리고 필수적 기재사항 하자가 없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작성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서명하고 날인한 다음에 발급하고 원본 5년, 관련 서류 2년 보존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죠. 이제 안 해. 이제는 안 할 거야. 근데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봤고, 자, 그 다음에 600 갑시다. 이거 다 하나하나 채우는데 오늘 뭐 한다고 했죠? 요거 한다고 했죠? 기업가치. 그래서 가봅시다. 기업가치 감정평가를 가볼 텐데, 일단 오늘 좀 많이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좀 지겨워도 참으세요. 알겠죠? 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가치 있죠? 이 기업가치는 영어로 되게 많은 영역을 정의 딱 하고 가야 돼요. 기업가치의 영어는 뭘까요? 기업은 펌도 있고, 비즈니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엔터프라이즈라고 할 겁니다. 기업을 여기서는. 그래서 기업 가치란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예요. 오케이? 이 정도 속도로 할 거예요, 오늘은. 기업 가치보다, 우리가 공부할 기업 가치는 뭐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다. 자, 봅시다. 감칙은 다 암기한 걸 전제로 수업한다 그랬어요. 제가 감칙 암기는 당연히 필수라 그랬고, 그리고 4, 5, 6, 7에 걸쳐서 감칙은 지금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서 자, 24조 제가 어떻게 요랬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24살 주책인애 있어요, 없어요? 24살 주책인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 4 주책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1, 2, 3 이렇게 쓰고 싶고 2, 4 하면 여기 못 쓰고 싶어. 6 쓰고 싶잖아. 그래서 2, 4 유가증권 주책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감칙 24조는 유가증권이고 1항, 2항, 3항은 주식, 채권, 기업가치. 근데 주식, 채권, 기업가치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기업가치 오늘 공부할 건데, 기업가치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거 다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거 보는 거니까,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 수익하는 법을 적용해야 된다 돼 있죠? 아까 기업가치 영어로 뭐라 그랬죠? 그럼 이거 엔터프라이즈 밸류인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의 기업가치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아니다. 여기서의 기업가치는 오퍼레이팅 밸류다 라고 짚고 확실히 넘어갑니다. 감칙이 있는 사람들이나 실무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따가 볼 거지만, 내가 오늘 강의할 기업가치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인데 감칙이나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업가치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밸류, 영업용 기업가치를 의미합니다. 명확히 얘기하고 갑니다. 이거는 오퍼레이팅 밸류예요. 그러면 아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오퍼레이팅 밸류랑 무슨 관계에 있냐? 계속 말할 거지만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기업 법인 정관에 써져 있는 그 기업 본연의 활동인 그 영업 활동만 하나? 아니야. 저는 평가사잖아요. 물론 난 이제 나보고 본업이 강사라고 하지 마요. 만약에 내가 강사가 아니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평가사 일만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돈이 남잖아. 그럼 그걸로 평가만 하나? 주식도 사죠. 부동산 투자도 하죠. 그러면 기업도 열심히 일해서 단기순이익 쌓여서 이익을 쌓으면, 그러면 기업 부동산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리츠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무슨 활동도 해요? 비영업 활동도 하죠. 근데 그 비영업 활동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자산이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산이야? 가만히 있는 자산이야. 고맙게도 비영업 활동으로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걸로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임대 수익 같은 거. 근데 어쨌든 비영업 활동을 하는 그 비영업 자산도 기업이죠. 기업의 자산이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밸류에다가 원래는 오퍼레이팅 밸류가 아니다. non-operating. 근데 그건 그냥 자산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non-operating asset 밸류까지를 더해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 등과 같은 비영업용 자산을 더해야, 그래야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인데 이 엔터프라이즈를 바라보는 눈을 해석하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거고 감칙이나 실무 기준에서 기업 가치는 수익 환원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업 가치는 오퍼레이팅 밸류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됐어.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감칙 24조 3항 어때요? 한 줄이야. 그것도 꽉 차지도 않았어.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 그래서 실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실무 기준도 이제 볼 건데. 오케이. 그럼 실무 기준 이제 기업 가치 규정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다? 600 보고 있다. 600은 몇 개? 7개. 그 중에서 이거 열심히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쭉 보는 거죠. 그래서 봉기의 권유 동산이라 했고, 지금 뭐야? 2, 4, 유가증권 주체기하니까 6이잖아. 그럼 6이 보는 거야, 또. 유가증권으로. 그러니까 고맙죠? 이건 좀 고마운 것 같아. 왜냐면 6이네, 6 같이 외워지잖아, 잘. 그럼 660 유가증권은 660.123456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있을까? 2, 4, 유가증권 주체기하였으니까 이거 몇 가지 있을까? 660.3까지 있을까? 4까지 있을까? 3까지 있겠죠. 유가증권도. 이것도 3까지 있을 거야. 주체기니까. 그죠? 그 중에서 뭐 봐, 오늘? 기업가치 본다는 거죠. 660.3 보는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규정은 감칙 24조 3항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660.3이다. 그래.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봐보자. 땡큐. 이것도 3까지 있어요. 그럼 보통 정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한 다음 감정평가 방법 나오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정의 먼저 봅시다. 기업가치란 해당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말하며 자기자본가치와 타인자본가치로 구성된다. 까지였었어요, 원래는. 근데 실무기준에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까지 하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가치는 뭐? 영업 관련 기업가치. 이게 뭐예요? 오퍼레이팅 밸류고.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뭐다? Non-operating asset value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치는 그럼 뭐냐? Enterprise value다. 됐어요? 좋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째려봐요. 이거 진짜 째려봐야 돼요. 지금은 방금 이 문장을 그냥 제가 식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깊게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잠깐만, 내가 요거 설명하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업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 사무소를 평가하나 지고 보통은 법인을 평가를 할 텐데, 보통은.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우리는 주주와 이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이라고 쳐봐봐. 얘까지 해서 원래 3명인 거야. 3명인 거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얘네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돈 주는 사람들이야. 기업 입장에서. 맞죠? 그쵸?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일단 자기 자본 가치와 타인 자본 가치로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주식을 평가한다는 거는 뭘 평가한다는 거죠? 자기 자본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 주식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어요. 그쵸?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한다는 거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다? 이익 극대화다. 그러면 이익 극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추가적인 잔여 수익을 만드는 거, 그걸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죠. 그쵸? 그러면 잔여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가치는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억 줬고 채권자가 50억 줘서 이 기업은 150억 가지고 시작했어. 근데 이 기업이 막 매출을 막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해봤더니 180억이래. 그럼 뭔가 초과 수익이 발생했죠. 그쵸?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 기업의 배타적인 영리 기회를 보유한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뭐라 그래? 영업권. 훌륭한 미래. 굿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누구랑 눈이 마주쳤는데 좀 웃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 기업 가치는 유형자산 가치도 있지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 가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건 되게 개관이고 기업 가치를 공부한다는 건 즉 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서 이거저것을 평가한다는 건데 일단 오늘 내가 가장 강조하면서 볼 거는 이겁니다. 이 3번째 줄. 일단 여기서부터 기업 가치의 구조 해석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자료 있잖아요. 오늘 자료 2개잖아요. 지난번에 나갔던 자료 페이지에 비해서 굵기가 어때요?
매우 얇죠? 약간 이게 약간 삶의 약간 진리라 해야 되나? 수험의 진리라 해야 되나? 지금까지 실무 문제도 그랬어요. 딱 문제를 봤어. 근데 몇 쪽 안 돼. 그럼 어때? 야, 그건 어려운 거야. 근데 문제를 딱 봤어. 많아, 장수가. 그럼 그 양은 많지만 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오늘은 이것만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는 뽀개질 겁니다. 근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 3번은 들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요런 것들 있죠. 내가 방금 말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오퍼레이팅 밸류 플러스 넌 오퍼레이팅 에셋 밸류다. 지금 이거 하나 명제 완성했죠. 이 명제는 절대 명제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물론 기업이 비영업 활동을 안 할 수는 있죠. 그쵸? 요거는 빵일 수 있어. 근데 기업이 영업 활동을 안 할 수 있나? 그건 없죠. 물론 청산 기업은 안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청산 기업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업을 할 계속 기업을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계속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건 0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절대 명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됐죠? 오케이.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자료가 엄청 많은데 진짜 엄청 많이 덜어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막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아니다.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 자료의 수집 및 정리는 660.1.2.2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내가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이 친구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얘예요. 잠깐만, 그러면 한번 보고 가자. 아까 660이 뭐라 했지? 660이? 유가증권 있지? 660 몇 가지 있다 했지? 1, 2, 3까지 있지. 1이 주식, 2가 채권, 3이 기업 가치라 했지. 그럼 얘 뭐야? 주식이네? 맞지? 그럼 주식은 상장과 비상장이 있을 거야. 그럼 2는 비상장이네? 그럼 그 비상장의 정의와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또 있겠네? 그럼 그 비상장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주식을 평가한다는 거는 결국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왜냐면 주식이 기업 가치 한 구성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규정이 있어서 여기다가 먼저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야, 오늘. 그러면 주식 평가하거나 영업 평가하거나 이럴 때 기업 가치 평가하는 이거 3개 평가할 땐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똑같아. 근데 어쨌든 얘가 주인공인데 이걸 내가 어디다가 자세히 담아놨냐면 첫 번째, 두 번째, 3페이지 봐봐요. 3페이지 보면 비상장 주식의 감정평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얘네가 주인공인데 자, 일단 저 주인공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660.3은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방법 해서 그냥 한번 규정 한번 봅시다. 아까 감치기는 수익환원법이라 돼 있었는데 여기도 뭐라 돼 있어요? 수익환원법이라 돼 있죠. 근데 내가 아까 기업가치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해서 그 기업가치는 뭐라 했어요? 오퍼레이팅 밸류라 했죠. 이건 또 오퍼레이팅 밸류예요. 그러니까 기업가치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말이 다양한 용어로 써있을 때 그게 엄청 친절하게 안 써져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치는 또 오퍼레이팅 밸류인 거야. 됐어요? 됐어. 근데 기업가치도 당연히 3방식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다. 근데 요거는 기업가치를 본격적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아직 기업가치의 구조를 몰라. 기업가치의 구조를 모르고선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기업가치를 수익하는 법으로 할 때 이때 FC, FF나 WACC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기업가치의 구조를 못 보면 그걸 아무리 알아도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래서 오늘은 구조를 보는 시간이고, 자,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고, 이거는 비상장 주식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라 했으니까 비상장 주식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갖고 와서 이거 한번 보자는 건데, 여기도 그냥 별말 없어요. 가격 자료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거래 사례, 수익 사례, 시장 사례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기업 활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석 자료, 산업 분석 자료 이런 거 분석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보다 중요한 건 실무 기준 해설서 브릿지 노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비상장 주식의 감정평가 조사 확인 사항에서 먼저 계속 기업의 전제를 확인하고 두 번째 뭐라 써져 있어요?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이 회계를 싫어하고 잘 못하는 거 압니다. 제가 감히 못한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회계를 본질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물론 회계학과면 모르지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회계를 공부할 때 본질적으로 그 회계를 꿰뚫으면서 공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60점 넘으려고 빠른 시간 내에 풀려고 그리고 어차피 못 푸는 거 버리면서 푸나요? 제가 욕먹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진짜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평가사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의 작성과 일반사항, 일반 원칙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쵸?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을 평가한다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토지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토지 말고 뭐 물건, 건물 뭐 이런 거 다 공통된 건데 대상 물건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대상 물건 가치 결정의 핵심 요소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대상 물건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대상 물건을 알려면 대상 물건의 공적 장부 같은 걸 해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적은 기업 가치에서 감정평가 조사 확인 사항 기업 재무지표의 활용 및 분석이 여기서 출발점이고 기업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는 실제로 해당 기업이 가진 내적 가치 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실제 가치로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했죠. 봐봐요. 이거 기억나요? 이 페이지? 이거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 그 하기 전에 토지가치 결정의 핵심 요소에서 우리가 평가사들이 토지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배정을 받고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용계획하기는 등기부, 대장, 지적도 이런 거 먼저 분석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토지의 면적, 소지지, 뭐 용도지역 이런 거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실무 문제를 풀 때 토지가 소재지는 뭐고 지목은 뭐고 용도지역은 뭐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공부로 나오나요? 아니면 이쁘게 요약해서 나오나요? 이쁘게 요약해서 나오잖아요. 공부로 안 나오잖아요. 이거 막 다 넣으면 너무 장수가 많아지잖아요. 물론 한 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토지평가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요약을 안 하고 이거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그거 네가 한번 읽어라 이러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 평가할 때 이거 그대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요약해서 주죠. 그쵸? 그치만 이걸 안 주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소재지나 용도지역 이런 걸 안 주고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근데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재무제표가 이런 공적 정보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재무제표를 요약해서 줄까? 그냥 줄까? 그냥 줘요.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회계 대충부에서 재무제표 보는 눈이 없는데 근데 기업 가치 공부한다고 해서 FCFP랑 WCC 먼저 드립다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재무제표가 눈에 안 보이고 그럼 기업 가치를 해석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랑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이 재무제표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재무제표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이다 라는 거를 오늘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시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이해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가치, 회계 이런 것도 누가 전문가예요? 회계사가 전문가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회계사 형님이 있는데 그 회계사 형한테 형 우리도 기업가치 평가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평가사들이 기업가치도 평가를 해? 그래서 사실 그때 난 수험생이어서 배워? 이랬죠. 배워! 이랬어. 배우면 평가하겠네. 할걸?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법인에서 조금 일을 해보니까 기업가치를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영업권 평가가 되게 많고 그 M&A 알죠? 기업 인수합병 과정은 사실 거의 회계사들이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자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를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싶은 말이냐면 재무제표를 근데 회계적 관점에서 이해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무제표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일단 회계적 관점에서부터의 이해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회계적 관점에서의 재무제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가 뭔지부터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회계의 약속된 표시 형식이 재무제표예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회계가 뭐예요? 회계가 뭘까? 우리 1차에서 회계 배우잖아요.
회계란 한마디로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를 숫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기업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는 회계팀의 전문 인력들이 각종 거래 행위를 기록해요. 복식부기로 막 기록한 다음에 이후 주기적으로 재무제표 형식에 맞게 결산하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 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기준하에 회계감사를 받고 비상장이라도 일단 자산부채 규모나 매출액 종업원수 이런 거 넘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또 회계 감사를 받아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어쨌든 회계 감사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마다 막 작성을 할까 아니면 통일된 기록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통일된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된 형식.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기록의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된 표예요. 그러면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됐으니까 기업 간의 비교가 수월하겠죠. 그쵸? 좋아.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라는 통일된 기록은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비교를 수월하게 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이 기록된 투명한 재무제표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금융기관은 대출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규제기관은 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 덕분에 우리는 기업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읽는 힘이 필요하다. 근데 재무제표를 읽는 것과 한글을 읽는 건 달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숫자와 한글을 읽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재무제표를 읽는 힘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가치평가는 재무제표 분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제 강의도 재무제표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자, 재무제표 있잖아요. 이거 어이 아니에요? 막 어이라고 쓴 사람 있어요? 재무 뭐예요? 재무 재산, 재무 그냥 돈에 관한 모든 일을 재무라 그래요. 그 제표 여러 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뭐예요? 재무제표 몇 개야? 5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 합격한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재무제표는 5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종합건강검진표. 근데 이 재무제표가 단 하나의 표로 담을 수는 없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작성된다. 그래서 한번 볼까? 재무제표 5개. 뭐뭐 있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근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 안 볼 거예요, 저랑. 근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는 사실 중요해요. 밸류에이션에서. 자본변동표랑 주석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에서는 엄청 언급되는 재무제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 3개를 볼 건데 현금흐름표까지 그렇게 깊숙한 밸류에이션 관점을 물어보진 않아서 저랑은 이거 2개를 같이 볼 거고, 그리고 이걸 다 재무제표라고 하잖아요.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고 표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 했어? 아니면 통일된이라 했지. 그럼 통일됐으면 어떤 기준서가 있다 없다?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재무제표 표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 그 강의 자료에는 PDF로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 한 3부 정도 뽑아놨어요. 근데 이게 그 옆에 이렇게 안 찍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건 앞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PDF 강의 자료는 첨부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건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한번 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엄청 많아요. 회계사들은 그럼 이런 걸 공부하는 거지. 그 중에서 하나 갖고 온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 표시라는 기업회계 기준서잖아. 그러면 우리 보통 법 같은 경우는 몇 조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 기업회계 기준서는 몇 문단 이렇게 돼 있어요. 1001호는 140문단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6페이지 봐봐요. 6페이지 보면은 용어의 정의하고 7, 재무제표 목적 9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진짜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보라고 넣어오는 건데, 저 7, 9, 10, 10.1 이런 게 뭐야? 문단번호야.
그게 몇 문단까지 있는 거야? 1001호는 140문단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공부하는 거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라서 오른쪽 위에 뭐라 써져 있어? 탄순 창고라 써져 있어요. 막 이거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엿가락처럼 길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넣을 때도 단순 참고라는 걸 꼭 넣어놔. 알겠죠? 됐어. 자, 놀라지 마요. 나 회계를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업회계기준서 1001호의 안에 내용이 있는 안에 내용 중에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되게 중요한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재무제표를 보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건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잘 봐봐. 자, 첫 번째부터 갑시다.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15문단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된다. 25문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 건데 다 읽어보셔야 되긴 해요. 제가 담아놨어요. 근데 중요성과 통합 표시나 상계금지, 뭐 표시의 계속성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 읽어보세요. 저는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한번 먼저 봅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고 그 밖에 뭐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된 거, 그래서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재무제표, 회계감사 받은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거는 공정하게 표시된 거죠. 근데 장부가치로 공정하게 표시된 거예요? 시장가치로 공정하게 표시된 거예요? 장부가치로 공정하게 표시된 거죠. 장부가치는 북밸류잖아요. 감가상각 같은 것도 회계 정책에 따라서 감가상각된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공정하게 표시됐다 해서 그대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린 지금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작성됐더라도 우리는 뭐로 바꿔줘야 돼?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로 조정된 수정재무상태표로 먼저 바꿔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쵸?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가치는 계속 기업 가치, 고잉 컨설 밸류와 청산 기업 가치, 리퀴데이션 밸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말이 안 써져 있어요. 그럼 저한테 와요. 도대체 이건 청산 기업이니 계속 기업이니? 근데 문제를 봐요. 그럼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있어. 그럼 그건 뭐야? 계속 기업이라는 거야. 왜?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재무상태표 줬다는 건 그건 지금 무슨 말이야? 앞으로 계속 기업이 영업을 할 거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그냥 당연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돈이 내가 빚을 지지 않았는데 빚을 진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걸 발생주의를 하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의 핵심은 기업이 번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냐,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주한테 배당을 주려면, 내가 채권자한테 이자를 주려면 실제로 그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근데 발생주의 원칙에서 실제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렇게 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뭐가 나와요? 단기순이익이 나오죠. 근데 이 단기순이익은 실제로 그 규모만큼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거나 채권자한테 이자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일단은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로 바꿔? 실질 현금 흐름인 FCFF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의 구조를 해석하는 게 오늘 강의 주제고, 다음 시간은 손익계산서의 총포괄손익까지 쭉 나열해보고 이거를 왜 FCFF로 바꾸고 어떻게 바꾸고 왜 이럴 때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걸 하는 게 다음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됐죠? 그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발생주의로 우리는 밸류에이션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실질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빈도 아무 말도 없으면 1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는 작성된 거야. 그쵸? 막 저한테 문제 오류예요 이거 막 이래.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냥 회계 약속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비교정보. 원래 그 금융감독원이 그 다트라고 있어요. 기업 전자공시 하는데 거기에 재무제표를 딱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삼성전자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에 상장된 우량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무상태표가 연결 재무상태표인데 뭐 그런 건 이제 지금은 신경 쓸 게 아니고 보면은 56기말, 57기말 막 이랬잖아. 그치? 이게 뭐야? 비교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들은 단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이게 31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엔 이게 기준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줬어? 그냥 원래 재무상태표는 비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일반 원칙에서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친해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실무 과외를 할 때, 제가 실무 과외를 할 때 사람들한테 기업 가치를 딱 이렇게 문제를 딱 이렇게 막 보고 같이 해설하잖아. 그럼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 뭐 이래. 그럼 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래. 재무상태표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그런 게 조금 없어졌으면 바라는 마음에 좀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거 본 거고, 자, 어쨌든 자, 좀 정리해 볼게요. 기업의 본질은 돈 버는 거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록이보다 재무제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가 회계고 그 회계에 통일된 기록이 재무제표다. 그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다? 5가지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는 통일된 기록이니까 어떤 기준세 어떤 정해진 기준대로 쓴다. 그걸 우린 잠깐 봤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됐죠? 좋았어. 그러면 재무제표 다시 한 번만. 뭐뭐뭐뭐 있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5개 중에 중요한 건 사실 3개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집중적으로 볼 거다. 재무상태표 한번 읽어만 보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가 포인트입니다.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적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차변, 대변에 기록하는 복식부기법에 의해 작성되므로 항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읽었냐면 되게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에 누적된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낸 거다. 저를 지금 사진을 딱 찍잖아요, 저를.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누적된 활동의 결과죠. 그렇죠? 제 사진은 재무상태표가 그런 거래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딱 그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요? 하면 돈으로 사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해요? 라고 하면 내가 빌릴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주식,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방정식이 성립하죠. 무조건. 그래서 이 상태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죠. 그래서 근데 아까 내가 기업, 주주, 채권자 이랬을 때 몇 명이라 했죠? 3명이라 했죠. 그러면 이 자산을 갖기 위해서 얘네한테 돈을 어떻게 한 거야? 빌린 거죠. 그럼 이건 돈을 빌린 결과물이죠. 그쵸? 임차인 뭐예요? 빌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린 가장자리변이라 해서 차변이라고 하고 돈을 빌려준 애들이죠. 임대인이잖아요. 돈을 빌려준 가장자리에서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영어 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것까지는 영어로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차변, 대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됐어요? 그리고 요거 차변, 대변이 영어로 뭔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자산 영어로 asset, 부채 영어로 잘 몰라요, 사람들. 뎁 아닙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갑니다. 부채는 영어로 뎁이 아니에요. 부채는 영어로 뎁이 아니에요. 부채는 영어로 뎁이 아니에요. 부채는 영어로 스펠링 틀릴까 보고 썼어요.
liability입니다. liability 아니고 liability. 자산은 asset, 부채는 뭐? liability. 자본은 equity.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쉬고 나서 재무상태표 볼 건데 지금까지는 조금 할만했죠. 뭐 한 게 없어요, 사실.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지끈지끈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출발점이 부채는 뭐다? liability라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아마 그 다다음 시간일 것 같은데 자산은 asset이다. 자산은 asset이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거 살짝만 정리해볼까? 우리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오퍼레이팅 밸류 플러스 넌 오퍼레이팅 에셋 밸류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쓰면 뭐다? EV는 OV 플러스 NOAV다. 그러면 이 OV랑 NOV를 어떻게 나눈 거예요? 라고 하면 영업활동의 근간으로 창출되는 영업용 기업 가치와 내가 돈이 좀 남아서 투자자산 같은 거 샀을 때에 파악되는 그 비영업용 자산의 시장 가치 해서 두 개 더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 맞죠? 일단 오늘 요 관점에서 공부한다고 한 거고 그러면 기업 가치의 재무상태표를 딱 봤어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하나야 두 개야? 재무제표는 5개인데 재무상태표는 하나야 두 개야? 재무상태표는 하나야. 그러면 얘가 친절하게 OV 재무상태표, NOAV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아니면 그냥 막 섞여서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돼 있어. 이것 때문에 개어려워. 근데 이것 때문에 개어려운데 이거 다음에 분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작부터 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자산, 요거 부채, 요거 자본. 지금 재무상태표 몇 개야 이거? 하나지? 자산, 부채, 자본이지?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asset, 이거 liability, 이거 equity.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3시까지 쉽시다. 3시에 봅시다. 바람 좀 쐬고 와요. 이제 좀 어려워요. 이 다음 거부터.